여러분들이 감평 규칙을 보면은 이 물건별 감정평가법은 상당히 방대하게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규칙을 읽어갖고는 전혀 정리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딱 정리하면 그냥 아주 쌈박하게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였죠? 원가법. 그리고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 또 한 개 더 있죠. 수익 방식은 수익하는 법이다. 그죠? 이 공시가 기준법은 뭐?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한다. 토지 이외에는 전혀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게 공시가격법이니까 이거는 뭐 정리할 것도 없죠. 그지? 자, 이 공시가격법 외에는 이제 나머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건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격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3방식 중에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을 평가할 때도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또 임대료를 평가할 때도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죠? 오늘 다 했다 오늘. 좀 원가 방식에서는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적산법, 수익 방식에서는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 그리고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임대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평가하니까 비교 방식 그러면 뭘 비교한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가격을 구하려면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고 임대료를 평가하려면 임대 사례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임대 사례 비교법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죠?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 방식이니까 이제 비교 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가격도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래사례법이 대부분 활용되겠죠. 그죠? 대부분의 물건은 거래사례법으로 평가하는데 예외적으로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거 외우셔야 된다. 자, 원가법은 시간이 들수록 효용 가치가 감소하고 소모가 생기는 물건을 상각자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각자산을 평가한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원가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건물, 그죠? 그다음에 기계, 건설 장비 기계, 그리고 선박, 항공기 4개 외워요.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요거는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하는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물건은 뭐냐? 수익하는 법은 무형 고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무형 고정자산. 이 무형 고정자산인 게 뭐냐? 무슨 권리를 무형 고정자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리를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하는 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권, 어권, 광어권, 특허권, 저작권, 그리고 의장권, 뭐 실용신앙권. 이 전부 뭐야? 이 권자가 붙었죠. 영어권, 어권, 광어권,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이런 권리를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자가 붙다. 그럼 무조건 수익하는 법입니다. 알았어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영어권 이런 권리를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물건은 모두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외의 물건. 그러니까 건물, 선박, 기계, 항공기는 뭐? 원가법. 권리는 수익하는 법. 토지만 공시가 기준법. 나머지는 전부 거래사례 비교법. 끝. 과수원을 평가하는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 선박, 기계, 항공기가 아니면 그냥 거래사례법 하면 돼. 권리는 따로 그냥 수익하는 법 정해져 있잖아. 그죠?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이고. 그럼 나머지는 전부 거래사례법이야. 과수원을 평가하는 방법, 거래사례비교법. 염전을 평가하는 방법, 거래사례비교법. 뭘 평가한다? 거래사례비교법. 동산을 평가한다? 거래사례비교법. 다 그냥 거래사례비교법 그러면 돼요. 대부분의 물건은 우리나라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만 원가법. 그리고 권리는 수익하는 법. 토지만 공시가 기준법. 그 외에는 전부 거래사례비교법. 응? 자, 건물, 선박, 기계, 항공기는 전부 소모가 생기고 감가가 생기죠.
그럼 강가가 생기는 물건은 대부분 원가보로 평가를 하는데, 그죠? 지금 선박이나 건설기계나 항공기 이런 게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상당히 많죠. 자동차도 준부동산이죠. 자동차는 무슨 법으로 평가할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아주 특징이 이제 봐봐. 지금 기계, 선박, 항공기 준부동산이면서 다 소모가 생기죠. 그럼 자동차도 준부동산이면서 소모가 생기죠. 그러나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게 원가법을 좋아하는 네 가지 물건을 외우셔야 되는 거야. 아니?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원가법. 권리는 수익하는법. 토지만 공시가 기준법. 그 외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물건이 그죠?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선박이나 항공기가 효용 가치가 남아 있으면 당연히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근데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럼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어떻게 되는가? 자, 기계가 효용 가치가 남아 있을 때는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해요. 근데 기계가 이제 효용 가치가 없고 기름을 쳐도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물상에 갖다 팔겠죠. 그죠? 그럼 고물상에 가져가면 기계를 해체를 해. 해체해가지고요. 고철은 고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뭐 또 뭐 종이는 종이대로, 키로당 얼마에서 금액을 쳐줘요. 그죠? 그래가지고 딱 해체해가지고 그걸 키로당 얼마 딱 달고 이래 했더니 1,430원이다. 그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없는 거는. 알았어요?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한다.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격입니다. 그 물건을 해체해가지고 처분했을 때 받는 금액 있잖아요. 효용 가치가 없으면 그 금액을 고물상에 팔았을 때 2,000원 주면 2,000원으로 평가하는 거야.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그죠? 근데 기계가 효용 가치가 남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가법을 정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원가 방식에서는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적산법, 비교 방식은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은 수익 분석법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건은 비교 방식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그랬죠. 가장 중추적 방식이 비교 방식이다. 그래서 임대료도 비교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이 아니고 임대사례 비교법을 정한다. 수익 분석법이나 적산법이 아니에요.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물건 평가법을 간평 규칙을 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려면 그죠? 한나절이 걸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딱 있는 것대로 제가 알려드린 저것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한 개 맞추는데 이 물건 평가법은 상당히 거의 또 이것도 거의 한 문제를 냅니다. 10년 동안 8문제가 나왔으면 거의 1년에 한 문제씩은 나온다는 뜻이겠죠.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대부분 나오는 게 건물의 토지는 공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틀리게 많이 나와.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 아니면 건물 아닙니까? 그럼 토지의 평가법을 묻거나 건물의 평가법을 물을 건데 그죠?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지? 요 건물의 평가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고 건물 또는 뭐 자동차의 평가하는 것도 원가법이 아니고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이 기계나 선박, 항공기는 준부동산이면서 소모가 생기고 자동차도 준부동산에서 소모가 생기지만 소모가 생기는 준부동산 중에 기계하고 선박, 항공기만 원가법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종종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선박, 항공기의 평가하는 것과 자동차의 평가하는 건 동일하다 그러면 안 돼.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고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자, 물건의 평가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요. 575쪽 가격 공시 제도로 갑니다. 가격 공시 제도는 이제 한 문제 나오는 중인데요. 뭐 중간에 있는 거 그거 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어. 575페이지 가격 공시 제도 가십니다. 가격을 공시할 때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당연히 구분해서 공시하죠. 건물도 주택이 있어요. 그죠? 주거용이 있죠. 주거용. 그리고 주택 외에 또 비주거용이 있죠. 비주거용 건물하는 건 뭘까요?
비주거용 건물이 뭐라? 상가 아니면 공장이겠지. 아이고 참.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고 그 주택 외에 상가나 공장이 비주거용 건물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택 가격만 공시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상가나 공장 가격도 공시를 합니다. 근데 비주거용 건물 공시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지 가격 공시도와 주택 가격 공시도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초점인데요. 토지 가격을 공시할 때는 먼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공시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가 먼저 공시되면 그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해서 옆에 있는 개별 필지들의 가격도 다 공시해. 그 개별 토지 한 개 한 개의 가격을 공시하는데 그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를 구분 공시하는데 책 봐갖고 잘 모른다. 자, 프린트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2페이지를 펴니다. 프린트물 뒷페이지. 프린트물 뒷페이지 펴면은 뭐 위에 있는 도표가 이제 토지 가격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를 비교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 하단부에 있는 박스는 주택 가격 공시에서 주택 가격을 단독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어떻게 구분 공시하는가를 설명해 놓은 건데 요 한 페이지 요것만 있으면 끝이야 그냥. 책 아무리 많이 적어놓은 아무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모든 게 여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표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를 구분 공시합니다. 그다음에 건물 가격도 주거용 건물인 주택가, 비주거용 건물 가격으로 구분해서 공시하는데 비주거는 알 필요 없다 그랬지. 그럼 이제 주택 가격 공시도가 초점이에요. 자, 주택은 단독 주택이 있고 공동 주택이 있잖아, 당연히 그지? 단독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을 구분해서 공시하는데 먼저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먼저 공시를 하고 그런 다음 이제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되면 요걸 기초로 해서 옆에 있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도 다 공시해요. 개별 주택 가격도. 그래서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을 구분해서 공시한단 말이야. 따로따로. 근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자체라는 게 없어요.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900만 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그 추출된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 공시하는데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을 구분을 안 하니까 그냥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다. 단독주택만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자체가 없어요.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그냥 공동주택 가격,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그냥 전수조사를 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가격을.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을 누가 공시하고 언제까지 공시하는가가 중요 포인트인데요. 주택 가격이든 토지 가격이든 전부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공시하는 거야. 1월 1일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공시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잘 봐. 여기에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그죠? 개별자가 들어가는 거 두 개 있지. 개별 공시가고 개별 주택 가격. 요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래 사람이에요. 똘마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그럼 개별 공시가든 개별 주택 가격이든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란 말이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고 개별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거 표준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 이 표준지 공시가나 표준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요거는 전부 윗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여기도 쉬워요.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시군구청장, 그리고 표준이라든가 공동이라는 개별자가 빠진다. 나머지는 전부 윗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하고 토지 가격 중에 뭐부터 공시할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을 먼저 공시합니다. 주택 가격이 토지 가격보다 한 달 정도 빠르거든요. 자,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구분한다 그랬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이 표준주택 가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말일까지 1월 31일까지 공시를 해요. 이렇게 표준주택 가격이 1월 30일까지 공시가 되면 이걸 기초로 해서 옆에 있는 개별 단독주택들이 다 있잖아, 그죠? 개별 주택들도 다 공시를 해, 가격을. 단독주택은 한 개 한 개마다 전부 다 공시합니다. 이 개별 주택 가격을 시장구수청장이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표준주택 자체를 선정을 안 한다 그랬잖아, 그지?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개별주택 가격하고 똑같은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공시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가격이 먼저 공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 주택 가격이 그럼 토지 가격에 대해서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 표준지 공시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뭐 2월 29일 하면 2월 28일이 되겠죠. 2월 말일까지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합니다. 그럼 그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요. 토지 가격 비준표. 줄여서 이제 지가 비준표를 한단 말이야. 지가 비준표. 그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시장 구수구수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그 토지 가격 비준표에 보면 각 필지별로 가격 배율이 나와 있어. 가격 배율이. 그 필지별 가격 배율에다가 표준지 공시가를 곱해버리면 그게 개별 공시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넘겨주면 그걸 기초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5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그래서 자 누가 언제까지 공시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당연히. 특히 누가 공시하는가를 모르면 안 돼요.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개별 공시가나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개별자 외에 나머지는 전부 국장이 공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언제까지 공시하느냐?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만 1월 말일.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4월 30일. 그리고 공시가는 표준시 공시가는 2월 말. 개별 공시가는 5월 말일까지 공시를 하는 거예요. 기준일은 전부 뭐 1월 1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시 공시가는 2월 말까지 공시를 하고요. 주택 가격도 개별 주택 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이 말이야. 자, 누가 언제까지 공시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가 공시가 되면은 이 공시가를 어디에 써먹느냐. 공시가의 효력입니다. 효력. 이게 이제 빈번하게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공시가가 공시가 되면 자,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를 어디에 써먹느냐.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공시가 되면 일반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의 지표로 사용된다. 첫째. 일반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 표준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 땅을 어느 정도 수준에 거래하면 되겠구나 하고 거래의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시장에서 지가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표준시 공시가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가 등이 행정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지가를 산정해야 돼요.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이 공영 개발을 한다는 거다. 공영 개발. 근데 공영 개발은 전부 수용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공영 개발을 할 때 수용 방식에서 지가를 산정하는 게 그때 지가가 뭘 의미할까요? 보상금이라고 말이야. 보상금.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하려면 보상금을 줘야 수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때 산정되는 가격이 그게 보상금 아니야. 보상금. 그러니까 수용 방 국가 등이 행정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 보상금을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표준지 공시가.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도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지 개별 공시가 아니에요.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 국가 등이 행정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행정목적의 지가라는 게 보상금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수용시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표준지 공시가고 또 일반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의 지표로 사용된다. 그리고 토지시장에서 지가의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표준지 공시가를 대부분 써먹죠. 그럼 개별 공시가 이거는 또 어디에 써먹느냐 말이야.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가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세금 부과액을 선정할 때는 자, 이 표준지 공시가가 평당 100만 원인데 그죠? 개별 공시가는 평당 9,000원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 다르겠죠. 표준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소유이기 때문에 가장 양호한 토지 아닙니까? 그지? 그게 평당 100만 원 같으면 옆에 있는 거는 뭐 맹지 같은 경우는 평당 3,000원짜리도 있는데 100만 원짜리하고 3,000원짜리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 필지마다 세금을 다 달리 부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액 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게 개별 공시가라. 그리고 국가가 개인에게 땅을 빌려주시죠. 국공유지를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개인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받겠죠. 대부로라든가 그죠? 이런 거 받겠지. 그다음에 또 옆에 토지를 개발을 했단 말이야. 옆에 토지를 개발했는데 개발이 있으면 인근 지역의 지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인근 지역 토지소유가 지가 상승 이익을 보죠.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 가는 거야. 그걸 개발 이익 환수라고 하잖아. 그죠? 개발 이익을 환수한단 말이야. 그럼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세금을 부과해서 환수할 수도 있고요. 이 지역을 개발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네가 일부 부담해라 해서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게 개발 부담금이라. 그러니까 그걸 산정할 때 바로 개별 공개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개는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 개발 부담금 같은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또 정부가 토지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라든가 대부료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기초로 쓰는 게 개별 공시가다 이 말입니다. 자, 봐라. 이렇게 아주 토지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 1번지, 요즘 쪽에서 너무 크다.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뭐 이렇게 해서 토지가 있다. 그지? 다 사방에 도로가 있어. 그럼 요 진천동에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으면 이 지역 중에서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를 하나 선정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표준지예요. 자, 여러분에게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1번지에서 10번 중에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하나 선정해 보시오. 몇 번지를 선정하고 싶어? 5번? 5번지 손 들어본다. 5번지. 절대 땅 사면 안 됩니다. 아니, 죽어도 땅을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5번지. 5번지는 맹지다, 맹지. 제일 가치가 없는 게 5번지다. 이 사서 어디다 쓸 거라고 이걸 지금. 토지는 첫째, 이 토지를 매매할 때 첫 번째 기준. 나중에 중개업하면서 아파트만 팔 겁니까? 원룸하고 빌라만 섀도우로 댕길래? 그 원룸 가가지고 뭐 수돗물 잘 나와요. 싱크대 고장 안 났어요. 그거는 중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중개인 또는 보조원, 중개보조원, 그죠? 여러분은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그거 뭐 세 얻는 거 그런 각으로 된 겁니까, 그거? 할아버지 된 게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중개인들, 그죠? 그 어르신들, 연세, 지금 다 80몇 세, 90몇 세라 80대부터 해오시는 분이니까 간판 내리면 못하잖아, 그분들은. 중개인은, 그죠? 옛날에 신고제 될 때 내가 중개업 하겠다고 신고만 하고 간판 안 내리면 계속 영위를 할 수 있잖아요, 중개업을. 그런 분들이 중개인 아닙니까? 중개사법에서 안 배웠나? 그분들이 하는 거야. 자전거 끌고 가고 수돗물 잘 나와요 하고 이런 거지. 여러분이 왜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그죠? 또 보조원들이 가서 하는 거죠. 그죠? 원룸, 원투룸 임대해가지고 막 써붙여놓죠. 그 보조원이 써붙인 거지. 여러분이 그거 왜 다니면서 그런 걸 붙이고 그래요? 남은 거 띄고 그거 붙이고 또 들키가지고 또 가태로 맞고. 보조원이 해야지. 고급 중개사가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토지도 그래야 되잖아요. 토지를 그럴 때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뭘까요? 도로가 확보되느냐? 도로가 있어야 도로가. 그죠? 그래, 사람이 드나들고 할까? 건축이 가능할 거냐? 도로가 있어야. 맹지는 도로가 없으므로 건축 불가능한 토지다. 그랬잖아. 우리 토지 용에서 배웠잖아. 그지? 첫째 도로가 확보돼 있고, 도로도 클수록 좋다. 그러니까 대도로에 있는 게 비싼 거야. 그지? 요 골목 안 도로에 있는 것보다 요 주변, 이게 지금 평당 3,600에 거래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학원 이게, 그지? 땅 한 평에 3,600만 원이니까 이게. 길 아래에 있는 게 그만큼 갑니까? 비싸봐야 1,000만 원이고 700이고 이런데, 그죠? 다르잖아, 금액이. 그러니까 도로가 어느 정도 큰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땅을 팔 때 뭐 생각해야 돼요? 어디다 쓸 거냐? 땅을 사가지고
집 지을 건지 공장 지을 건지 투자용으로 사는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땅을 사는 목적이. 그지? 그 목적에 맞는 땅을 팔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 공장 짓는다 그러면 큰 도로가 또 확보돼 있어야 돼. 물류 큰 그 트럭이 드나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 싣고 나라고. 그죠? 그런 걸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맹지를 사서 투자할 거라고요? 많이 하세요. 떼돈 벌 거예요. 그죠? 맹지는 투자 가치가 있죠. 왜 있어요? 싸잖아요. 일단 싼데 그죠? 맹지에 투자는 많고 맹지라도 길을 낼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가치가 높은 거예요. 길을 낼 수 있는 맹지를 사면 돼. 근데 어떻게 사야 될까 그러면? 오늘 뭐 수업 이제 다 끝났던 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길을 낼 수 있는 땅이 있단 말이야. 맹지라도 반드시 그죠? 보면은 수로가 있어. 수로, 또랑, 구거라는 게 있다. 구거. 농사 짓는 땅 같으면 물길을 이렇게 봐가지고 물을 끌어 당겨 봐야 되겠죠. 그럼 수로가 확보돼 있어요. 수로가 붙어있는 맹지면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요게 이제 맹지인데 요 옆에 요렇게 있잖아. 그죠? 요렇게 해서 물길이 흘러가. 그럼 이게 이제 뭐냐? 그 지목을 보면 구라고 돼 있어. 구거란 말이야. 구거. 도랑이죠. 근데 길을 내야 되겠죠. 여기로 들어오는 길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요 남은 땅을 이렇게 길을 내면 안 되잖아. 그죠? 지역권 설정하거나 해야 되고, 쥐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어 점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국어 점용 허가. 국어 점용 허가를 신청했고, 국어를 막으면 안 돼. 물길을 흘러가게 두고, 그죠? 요 위에 뚜껑으로 딱 이렇게 기역자 형태를 하고 딱 덮는 거야,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고, 물이. 그죠? 흘러가고, 요걸 이제 딱 덮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물은 그대로 흐르게끔 하고, 요 도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요 덮어버리면 이게 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어 점용 허가를 받으면 돼. 그럼 길이 나잖아요. 그럼 맹지에도 건축이 가능한 거야. 그런 맹지를 사면 아주 가치가 높다니까. 맹지를 사더라도. 알았어요? 오늘 돈 많이 벌어주네. 요거는 이제, 이거는 편지가 될 수가 없겠죠, 실제. 맹지니까, 그죠? 그러면 뭐, 토지는 이제 규모도 크고 반듯해야, 그죠? 버릴 땅이 없다고. 요런 거는 이제, 이런 거 건물하면, 자, 건물 짓고 나면 봐봐. 건물 지으면 이런 데는 짜투리 땅으로 버려야 되겠죠? 이런 거보다는 반듯한 토지가 좋죠. 건물 지어도, 그죠? 별로 버릴 땅이 없잖아요. 요런 게 이제 가치가 제일 높은 거지. 9번지라든가, 또는 뭐, 4번지도 생긴 것보다는 이 9번지가 제일 섹시하고만 보니까 7번지보다는 9번지가 더 크고 더 반듯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놈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로 선정됐어. 그럼 이게 바로 뭐냐? 표준지라. 그렇게 표준지 이걸 선정해가지고 요 표준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이 아니고 우리 그 면적에 다니는 우리나라는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잖아요. 표준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공시해. 그게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야.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그죠? 이 제곱미터당 가격이 10만 원하고 공시가 됐죠. 그럼 이 토지는 지금 한 평에 얼마 정도 간다? 이 토지는 지금 한 평당 공시가가 얼마란 거야? 33만 원이 되면 만약에 제곱미터당 이 공시가는 항상 제곱미터당 가격을 공시한다고. 그럼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 아니야. 그제? 그러니까 3.3 곱해주면 되는 거야. 한 평 가격이. 그러면 평당 가격이 이제 33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럼 공시가 지금 33만 원이잖아요. 그럼 시세는 대충 어느 정도 된다? 공시가의 한 1.8배에서 2.2배 정도. 대략 한 2배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66만에서 한 7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거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가 일반이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지표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대충 내 땅을 거래할 때 이 표준지 공시가 어느 정도 공시가 되시면 내 땅은 그죠? 이거보다는 좀 못생기고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조금 가격이 낮아가지고 한 50만에서 55만 원 정도 부르면 되겠구나. 이런 걸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이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지표로 사용되는 게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자, 이렇게 표준지의 제곱미터당 가격, 그게 표준지 공시가고, 이 표준지 공시가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제까지 2월 말일까지 공시를 해요. 그럼 2월 말일까지 공시를 하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 준단 말이에요. 토지 가격 비준표. 이 토지 가격 비준표 줄여서 이제 지가 비준표라고 하는 거야.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해 주는데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보면요. 각 필지별 가격 배율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 지금 토지가격 비준표를 보니까 1번지 보자. 1번지하고 뭐 10번지
1번지, 10번지는 가격 배율이 100분의 82. 그 다음에 2번지, 6번지, 7번지, 2번지, 6번지, 7번지는 100분의 94. 그 다음에 5번지, 맹지죠. 100분의 2. 100분의 2. 그 다음에 3번지, 4번지, 뭐 8번지, 이런 거는 100분의 76 이렇게 나와 있다, 시작. 요게 이제 가격 배율이거든, 필지 가격 배율. 그럼 이 필지의 가격 배율에다가 표준지 공시가를 곱해요. 10만원을.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개별 공시가가 됩니다. 개별 공시가. 그러니까 1번지나 10번지는 제곱미터당 82,000원이다 이 말이야. 개별 공시가가. 그 다음에 2번지하고 6번지, 7번지는 제곱미터당 94,000원이다 이 말이야. 표준지 공시가는 지금 10만원이죠. 근데 요 필지들은 제곱미터당 94,000원이고 5번지는 맹지죠. 제곱미터당 2,000원이다 이 말이야. 2,000원. 10만원 곱하기 0.0이니까 제곱미터당 2,000원이다 이 말이고요. 3, 4, 8번지는 제곱미터당 76,000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각 필지별 가격 배율에 표준적인 공시가를 곱하여 선정한 요 금액을 개별 공시가를 한다 이 말이야. 이걸 이제 시장 구수공장이 산정해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별 공시가예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는 지금 요렇게 보면 1번지 가격, 2번지 가격 다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 공시가 산정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적 공시가를 국장이 먼저 이렇게 2월 말까지 공시하면 그때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 가지고 시장 구수장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시군수장은 이 표준 그 토지 가격 비준표에 명시된 가격 배율, 필지별 가격 배율이 있잖아. 그죠? 거기에 표준 공시가를 곱해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해서 5월 말일까지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토지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공시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천동이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라. 이거는 뭐야? 단독주택이죠. 그럼 요 단독주택 가격을 그죠? 공시할 때는 요 지역을 대표하는 주택이 있단 말이야. 주택을 딱 하나 선정했죠. 요 놈이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해서 가장 멋진 주택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표준 주택으로 선정되는 거야. 그래서 요 표준 주택의 가격을 그죠? 표준주택 가격을 1억 4천만 원 하고 공시를 했단 말이야. 1억 4천만 원 이렇게 공시하면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옆에 있는 개별주택 가격도 전부 공시합니다. 개별주택 가격도 요거는 9천만 원, 이거는 뭐 4,700만 원, 요거는 또 뭐 1억 2,6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해요. 이렇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전부 공시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공동주택은 뭐가 있지? 공동주택에 주택법 아직 안 배웠죠? 아직 안 했지? 12월에도 안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지? 공법이 하도 법이 많다 보니까 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도시개발법은 했지. 저번 주 보강할 때, 보강했죠, 지금? 어제, 그제? 그죠? 토요일 날. 그때 뭐 건축법 했나? 건축법 한 개만 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 남았겠네. 그거 남았겠네. 나머지 한 주 더 남았잖아, 그지? 지금 국토계획법 끝났지, 1월 달에.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했죠. 그다음에 주간인증법 했지. 그럼 건축법 했지. 그럼 이제 두 개 남잖아. 주택법하고 농지법. 농지법은 두 문자니까 버리고, 그거 뭐 안 들어도 돼. 그거 할 때 중개사법 공부는 해. 그죠? 주택법은 7문제 나오는 거 들어봐야죠. 건축법도 7문제고,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6문제씩 나오고, 국토계획법은 12문제 나오고, 딱 정해져 있어요. 문제수가 한 개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없어요. 딱 공부는 그 숫자만큼 나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국토계획법 30%짜리 12문제 나오잖아요. 그거는 씹어 먹어야지. 책장을. 상기해야 돼. 국토계획법. 그 국토계획법을 모르면 개발법도 모르고, 뭐 건축법이나 주택법도 모르고 그래. 국토공간에 대한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거고, 그 국토계획법에서 파생한 게 토지에 대한 법이 뭐야? 도시개발법, 농지법 이런 거고요. 건물에 대한 게 뭐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 국토계획에서 다 토지와 주택, 건물에 관계된 법이 파생돼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한 개를 알아야 뭐 나머지를 다 정리하는 거지, 그지?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요. 또 다세대주택도 있어요. 기숙사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라는 게 뭘까요? 빌라야 빌라. 그냥 저거 뭐 무슨 빌라 많잖아 빌라 그지? 그 빌라가 다세대주택이거든. 그럼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이고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인데 그것들은 가격 공시 안 해요. 전국의 아파트에 대해서 그죠? 거기 공동주택 가격 봐봐. 공동주택 가격. 거기 보면 공동주택 가격 한국감정원에서 전국에 약 900만 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 공동주택 가격 공시해 보면은 전국의 900만 채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추출된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초점이 이거 봐봐. 이 단독주택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되면 옆에 있는 개별주택 가격도 다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건 단독주택밖에 없어요. 공동주택은 뭐 이 중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표준주택이다 이런 거 선정 자체를 안 해요.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어. 그렇게 해서 그냥 아파트 가격 자체를 그냥 공시하는 거야. 그게 공동주택 가격인데 또 한 개 차이점 봐. 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는 주택 한 채의 가격을 공시합니다. 집 한 채, 제곱미터 가격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저 전용 면적이 뭐 59제곱미터라고요. 제곱미터 가격을 지금 얼마 이렇게 공시한 게 아니잖아, 그지? 집 한 채 가격을 공시했잖아, 그죠? 근데 토지의 가격은 땅 전체의 가격이 아니고 제곱미터 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제곱미터. 1제곱미터의 가격을 공시하는 겁니다. 토지 전체의 가격이 아니고 아셨나?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자, 먼저 이제 토지는 이렇게 구분하고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만 표준주택 개별주택을 구분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가격 자체가 없어요. 그냥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내 땅값이 너무 자 공시가 공시된데 개별 공시를 다 공시했죠. 근데 토지 가격이 높게 공시되도록 좋겠어요? 낮게 공시되도록 좋겠어요? 공시가가. 여러분이 참 1차원적이라는 게, 그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러면 한참 고민해. 높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적당해야 좋다. 바보들아.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은 거야. 그렇지. 너무 높게 공시되면 세금 많이 나가요. 세금 많이 내니까 안 좋고, 너무 낮으면 시세가 낮게 형성되니까 싸게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게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신청하겠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공시가를 적정화시켜 돼갖고 얼마나 많이 올려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시세의 반 가격도 안 되니까 공시해야 됐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시세 수준에 육박한 수준으로 거의 시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죠? 수도권 같은 경우 땅값이 또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왜 보수당을 짓겠어요? 강남은 저 국민의힘 텃밭이야. 진보 세력도 거의 없어. 왜? 세금 자꾸 부어갖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 안 짓고 보수당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내기 싫어갖고 세금 내기 싫어서 그죠? 안 그렇겠나 여러분 같으면 사람 세금 1,200만 원 내다가 6천만 원 내려 해보세요. 갑자기 뒷골 땡겨서 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그냥 막 땅 밑에 묻어놓고 돈 없다 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던가요, 그죠? 그런 사람들 다 돈 내야 되는데 세금을, 그죠? 우리는 세금 좀 안 내도 우리 세금 해봐야 뭐 내봐야 얼마면까지 10몇만 원이고 그런데 그거 안 낸다고 막 독촉장 나오고 뭐 어디 당장 뭐 집 날릴 것처럼 해갖고 얼마나 막 불안하게 하고 합니까, 그지?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또 다 내잖아 우리는, 그지? 그제? 내지 마라 올해 세금 나오는 거. 대구는 작년에 그거 뭐 됐습니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그지? 코로나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됐잖아. 특별 재난지역은 특기가 있어요. 세금을 못 내잖아요. 1년간 유예를 해줘요, 유예. 유예한다니까 세금 내라 소리도 안 해, 1년 동안은. 1년 후에 안 내잖아요. 받으러 안 와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특별 재난지역에 특별한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막 다 내잖아, 그죠? 물론 이제 그 신용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도 나고 하니까 내라면 내야 되겠지만, 그죠? 정 돈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객기면 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알았어요? 또 오늘부터 다 안 낼라 또. 안 내도 돼요, 실제. 언젠가는 뭐 내라 하겠지만, 그죠? 독촉장이 오라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내도. 이제 공시지가든 주택가격이든 공시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이의 신청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의를 신청할 때는 누가 이의를 신청했어요? 토지 소유자라든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요. 소유자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자는 그래야 돼.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땅이 없어도 있잖아, 그죠? 내가 지금 여기에 진정로에 토지를 하나 사고 싶어. 토지는 없지만, 그죠? 근데 너무 높게 공시되면 비싸게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 이리 이 지역 공시가가 높아요? 이 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고 이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이의 신청을 할 때 누구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국장에 가야 되겠어? 시군구청장한테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라고? 공시한 사람한테 가야지. 국장이 공시했으면 국장에 가야 되고 시군구청장이 공시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에게? 공시권자에게 가라 이 말. 공시권자에게. 그러니까 개별자가 들어가는 개별공시가나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를 신청해야지. 표준주택가격이나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의를 신청하라 이 말입니다. 그지? 아니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고 왜 이렇게 내 땅값이 이렇게 높게 공시됐어? 이놈아 그걸 내가 공시했니? 너 동네에 구청장이 공시했다. 달서 구청장한테 가봐. 이리 되는 거야. 알았어요? 공시한 사람한테 가는 거야. 공시한 사람한테. 그래서 공시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공시하는가? 공시일로부터입니다.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야. 60일 가면 안 되고 30일. 근데 공시를 예를 들어서 또 이걸 공시일로부터 그래야 되는데 공시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또 조지비리다. 공시기준일은 전부 1월 1일 기준이라 그랬죠. 근데 개별 공시는 언제까지 공시하노? 5월 31일까지 공시하면 돼. 그럼 5월 30일 날 개별 공시를 공시했단 말이야. 근데 공시 기준일부터 30일 하면 1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라는 건데 아직 공시도 안 했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노? 말이 안 되겠죠. 공시 기준일은 모든 게 다 기준일은 1월 1일이니까 기준일이 아니고 5월 30일 공시를 했지. 그럼 5월 30일 그 공시일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라 이 말입니다. 알았나?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공시한 사람한테 가라고.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 시군구청장에게.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자에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책상 뒤집어 엎고 전화해가지고 그죠? 뭐 쌍시어 쓰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정중하게요. 서면으로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야 돼요. 이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서면으로 반드시 이의를 신청하는 거지. 뭐 구두 신청을 한다거나 방문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공시한 사람한테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이게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시권자를 보통 틀리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나와. 개별자가 들어갔으면 누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래서 이의는 공시한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개별자가 들어가면 시군구청장한테 가고 개별자가 안 들어가면 국장에 가라 이 말입니다. 알았지? 가격 공시자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시험에 나온 거는 95% 맞춥니다. 95%. 다른 거 뭐 이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혹시 나올 수 있는 게 공시가를 공시할 때 뭘 공시하느냐? 공시가를 공시할 때는 그죠? 그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그죠? 위치, 형상, 그리고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이런 걸 그냥 공시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는 역시 주택의 지번, 주택의 면적, 주택의 구조 이런 걸 공시하겠죠. 공시 안 하는 게 있어요. 사용 승인일 공시합니다. 주택을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사용 승인일은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건축 허가일 공시하지 않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공시를 하더라도 건축 허가일 공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자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의 가격, 주택의 지번, 주택의 면적, 주택의 구조, 주택의 연면적,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이런 것을 다 공시를 해요. 그런데 도로, 주변 도로 상황 이런 것도 공시합니다. 그것도 공시하는데 소유자와 사용 승인은 공시를 해도 건축 허가일은 공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이제 주택가격을 공시할 때는 주택의 소유와 건축 허가일, 주택의 면적, 가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면 또 맞는지 요 두 개 공시 안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소유자와 건축 허가일은 공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가격 공시도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공시권자를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시점이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구분되니까 그 공시권자를 모르면 당연히 이게 안 되겠죠. 요게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답을 요구하고요. 최근에는 요 표준지 공시가를 어디에 쓰는가를 3년 연속 냈어요. 지금 표준지 공시가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과세 산정에 기초가 되고 부담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은 개별 공시가입니다. 표준지 공시가가 아니고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1, 2월 기본 이론 과정을 이제 다 끝냈는데 제가 못한 게 이제 1, 2월에 못한 게 우리 6편의 개발 관리론을 못했죠. 그죠? 보통 이 6장에 수록된 개발 관리론은 보통 4개 아니면 5문항이 나와요. 근데 내용이 아주 쉽고 시험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한 번만 들어도 돼. 한 번만 들어도 되는데 3, 4월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5, 6월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 요약을 하는 거니까 전 범위를 다 해주겠죠. 그래서 3, 4월, 5, 6월 심화 이론하고 핵심 이론 단계에서 2번을 다뤄줄 테니까 7편은 아직 보시지 말고요. 개발 관리론은 그냥 그대로 비워두시고 오늘 1, 2월 기본 이론을 마무리하면서 수업도 좀 일찍 끝내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수업을 일찍 끝내드리는 이유는 1, 2월에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서브노트를 하시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충실하게 서브노트를 잘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다가 그만둔 분도 있고 그죠? 시작도 안 한 분도 있어요.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분이 있어요. 서브노트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1월 1강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내가 충분히 강조를 했다. 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서브노트를 하다가 중단하거나 못하신 분은 그죠? 오늘 일찍 들어가가지고 서브노트 좀 하시고 이제 진도가 다 끝났으니까 7편만 비워두면 되겠죠. 개발 관리로만 한 중간에 몇 장 비워놓고 그대로 그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수업한 중요 포인트를 다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대로 있잖아, 그죠? 사무실에 자기 수첩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사무실에 제출을 해요. 내일부터 알았죠? 내가 이 건은 그냥 사무실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들고 와서 내가 읽어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서브 노트한 걸 그거 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룻밤 새도 한 10몇 개밖에 못 봐. 꼼꼼히 나가 다 봅니다. 다 보고 여러분이 잘못 적은 것도 많거든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적다 보면 막 필기를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거 여러분 모르게 내가 다 수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여기에 다른 걸 첨가해서 적으라고 메모대로 가니까요. 서브노트 작성이 끝나는 대로 사무실에다가 그 서브노트를 자기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요. 그래 내가 다 볼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잘한 분 선정해가지고 상품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 이제 3월 1일 3일절이니까 휴무예요. 그죠? 3월 1일 날은 휴무라서 쉬고 3월 2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3, 4월 심화 이론이 개강됩니다. 이번 주로 이제 기본 이론 1월 기본 이론 전부 종강이고 모든 과목이 3월 2일부터 해가지고 3, 4월 이제 심화 이론 단계가 개강이 되는데 심화 이론도 지금 우리 하는 기본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1, 2월하고 3, 4는 기본서로 수업을 하니까 기본서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화 이론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격상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했던 것도 하고 첨가를 하겠지만 그죠? 그 심화 이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5, 6월은 완전 요약입니다. 그동안에 이론 정리했던 걸 완전히 압축해갖고 요약해 주는 단계인데 3, 4월이 끝나고 나서 실력이 완전히 향상돼서 어느 정도 합격 점수에 근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중요한 게요. 1, 2월에 수업했을 때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과목별로. 그걸 놓고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정리한 후에 3, 4월 과정을 맞이하면은 3, 4월이 지금 와서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3, 4월이 끝나도 또 똑같습니다. 1, 2월 끝난 거나 3, 4월 끝난 거나 그냥 똑같아. 뭐 또 좀 못 가리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과정이 끝날 때마다 한 과정에서 강조한 포인트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과목도 서브노트 한 것 쭉 한번 읽어보고요. 2차 과목도 마찬가지. 그걸 뭐 그 일주일 만에 다 읽어보겠나? 그렇게는 안 되겠죠. 읽어가면서 3, 4월 과정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는 거란 말이야. 1, 2월에 정리했던 걸. 아셨죠? 해봐.
시킨 대로. 그 다음에 3월부터는 그죠? 자, 공부 요령. 1, 2월은 진도가 처음 나가니까 책에 전혀 표시가 된 것도 없고 출처진 것도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읽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듣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복습 위주로 그죠? 공부를 하시라 그랬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중요 포인트를 집에 가서 정리하고 그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1, 2월에 진도가 첫 진도가 나갔으니까 책에 줄도 쳐져 있고 필기도 돼 있죠. 서문노트도 돼 있죠. 2차 과목도 중요 포인트를 2번 읽고 집에 가서 2번 읽은 걸 연습장에 써가지고 모으라 그랬잖아. 그걸 그죠? 다 하고 있죠. 그걸 이제 들고 와. 3월부터. 들고 가지고 책상에 놓고 그지? 옆에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완을 해가는 거야. 아셨어요? 1, 2월에 했던 데다가 첨가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첨가되는 걸 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다 붙여요. 그러면서 서브노트를 계속 보완해. 그게 이제 3, 4월에 해야 되고 공부 방법이 이제 달라져야지. 1, 2월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복습보다 5배 이상 효과가 큰 게 예습입니다. 실제는 예습 위주로 해야 되는데 1, 2월은 예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첫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그지? 기본서 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서 진도가 나가고 기본서에 줄도 쳐져 있고 필기도 다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 중심으로 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배울 과목을 오늘 꼭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수업이 재미있어요. 예습을 하고 오면은 그 전날 예습하면서 한번 봤어요. 수업 때 또 한번 봐요. 집에 가서 또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본다. 아주 단시간에 또 동일한 내용을 3번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1, 2월에 했던 걸 또 하는데도 멍해요. 예습을 안 하고 오면. 또 새로운 하는 거 느낌이 들고 또 수업할 때도 다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복습거리도 또 늘어나는 거야. 아주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는 공부방법을 예습 위주로 바꿉니다. 예습 위주로 바꾸고 반드시 내일 수업할 내용을 오늘 꼭 한번 읽어봐요. 하루 분량이 어느 정도 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 정도 분량을 미리 한번 다 꼼꼼하게 뭐 읽어보고 동영상을 들으라 이게 아니고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 거야. 줄 친 거, 필기한 걸 중점으로 보면서 그죠? 그걸 읽어봐. 읽어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읽다가 딱 보면 그죠?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분명히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놓고 뭐 필기도 되는데 그죠? 아, 또 내 책에 남이 와서 낙서해 놓고 가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분명히 내 글씨인데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그 앞, 후, 전후 부분의 문맥을 쭉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한번 들어봐야 그 부분만큼을 클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오면 수업 자체가 정말 꿀맛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업을 또 한 번 듣고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희열을 느끼면서 공부를 해가고 성적의 향상이 있는 거야. 공부는 자기 도취가 안 되고 자기 희열이 없고서는 절대 성적 향상이 없습니다. 내 도취를 해야 돼요. 아, 내가 공부가 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구나. 이런 막 피 끓는 희열을 느끼면서 공부를 해요. 그죠? 자꾸 성장을 해가는 거야. 그걸 못 느끼면 똑같아요. 2달 가나 4달 가나. 알았지? 그래서 예습 위주로 공부를 바꾸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읽기 위주로 공부를 했어야 돼. 이제 3, 4, 5월 3달 동안은요. 정독하는 겁니다. 기본서를 정독하는데 기본서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독을 하고 싶거든. 기본서를 놓고 공부를 하되 여러분이 중요한 서브노트를 반드시 놓고 중요 포인트를 봐가면서 기본서를 읽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이 전후 문맥을 파악해야 문장을 빨리 읽어내거든요. 그렇겠죠? 기본서를 정독하지 않는 사람은 문장 읽는 속도 자체가 지문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듣기 위주로 공부를 했지만 이제 3월부터는 정독을 하셔야 된다. 좀 꼼꼼하게 중요 포인트를 읽어가면서 읽기 위주로 공부를 바꾸시를 당부를 드릴게요. 1, 2월 2달 동안 기본 이론 재미도 없는 거 듣는다고 대단히 고생하셨고 3, 4월에는 좀 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더 섹시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3월 둘째 주 8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